안녕하십니까. LG화학의 김준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서피스 플라즈몬과 서피스 플라즈몬 인덱스 플로레센스를 이용해서 멀티 커퍼넌트 모레큐어의 퓨어넷의 어브저프션을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스탠퍼드에 포스트하고 있을 때 수행한 연구가 되겠고요. 근데 저가 이제 연구를 주로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샤넬로이가 제가 한 4년쯤 연구했을 때 저희 그룹에 조인한 대학원 학생이고요. 채닝 로버슨과 앨리스 게스트는 스탠퍼드 학원과의 교수님 두 분이셨는데, 지금 이제 앨리스 게스트는 작년에 MIT로 옮겨가시면서 그쪽에 연구 담당 부총장님이 되셨고, 지금 이번에 이 허강학회 초청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같이 모시고 다녔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반가웠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와 그다음에 서피스 플라즈몬 인덱스 플로레센스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와 서피스 플라즈몬 인덱스 플로레센스 기기 장치를 제가 스탠퍼드 있을 때 직접 발명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미국에서 현재 특허 출원 중입니다. 이 장치의 컨스트럭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끝의 결과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새로운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멀티 컴포넌트 마크로모리큘러 어브저프션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응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우리가 왜 서피스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생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스템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물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 서피스를 하게 되려면은 뭔가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을 연구하려면은 웹 서피스를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게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매터리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센서를 하신다든지 또 바이오 칩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반드시 솔리드 워터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다뤄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LG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도 그 세마이컨덕터라든지 디스플레이 인더스트리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웹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드라이 프로세스, 진공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세스를 가능하면 웹 프로세스로 바꿔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가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공정이라든지 펄리싱이라든지 애칭 이런 공정이 들어가는 것이 웹 서피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웹 서피스가 이제 리퀴드 페이스가 물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오디닉 솔벤트이긴 하지만은 역시 그 솔리드 리퀴드 인터페이스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웹 서피스를 스터디하는 것들은 드라이 서피스 스터디보다 상대적으로 좀 한 발자국 뒤쳐져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웹 서피스를 애널리시스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드라이 서피스에 비해서 한 세대 정도 뒤져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 서피스를 잘 알려면은 뭔가 좋은 측정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빛을 이용해서 옵티컬 테크닉으로 웹 서피스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경에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스탠포드 있을 때 옆그룹에서 만든 그 DNA 칩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웹 서피스를 연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를 여러분들 해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어떤 프로브를 가지고 표면을 스캔해가면서 읽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애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가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테크닉을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렉트로메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R의 한 버전인 ATR-IR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토탈 인터널 리프렉션 플로레센스하고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옵티컬 테크닉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표면의 형태를 인시추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스몰 앵글 엑스레이나 아니면 뉴트론을 리프렉션 해가지고 표면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서피스 플라즈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메탈 필름이 있을 때, thin 메탈이 있을 때, 이 thin 메탈에서의 일렉트론의 코헤런트 어시레이션을 서피스 플라즈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서피스 플라즈몬의 상태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 그 레소넌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레소넌스 조건이 메탈 필름에 맞붙어 있는 양쪽 인터페이스의 성질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레소넌스 컨디션이 변하는 것을 관찰을 하면은 메탈 표면과 붙어 있는 양쪽 인터페이스의 어떤 상대적인 변화를 레소넌스 조건의 변화로서 우리가 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네이처에 나온 그림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그림의 설명은 생략을 해드리겠고요. 이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이 서피스 플라즈몬 현상의 일종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피스 플라즈몬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메탈 안에서의 서피스 플라즈몬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메탈 표면에 빛이 입사를 했을 때, 빛이 어떤 삐탈 각도로 입사를 했을 때, 이 메탈 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모멘텀, 포톤의 모멘텀이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레조넌스 컨디션에서는 이 두 개의 모멘텀이 같아지는 조건이 레조넌스 컨디션인데, 이 경우에 포톤의 에너지가 일렉트론으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빛이 입사를 했을 때 에너지가 일렉트론으로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의 인텐시티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레소넌스 조건이 되겠고요. 이 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레소넌스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빛의 프리퀀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물질들의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빛의 입사가 피타라든지 이런 것이 레조넌스 컨디션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질의 특성에 관계되는 다이렉트릭 컨스탄트의 값이 변하면은 서피스 플라즈몬 레조넌스 레조넌스 조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변화를 이거를 이용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 경우는 제가 실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50나노미터 정도의 금 위에다가 BSA라는 프로테인을 흡착을 시키는 것을 서피스 플라즈몬으로 발표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조넌스 컨디션이 아닐 때는 빛의 리프렉티비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레조넌스 컨디션이 되면은 빛이 표면에서 거의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리프렉티비티가 확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테인의 thickness가 0옹스트롬에서 20옹스트롬을 이렇게 한 20옹스트롬 증가하게 되면 이 레조넌스 앵글이 한 1도 정도 쉬프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앵글이 쉬프트되는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표면의 프로테인 레이어의 thickness를 약 수옹스트롬의 thickness를 우리가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 플라즈몬이 그래가지고 바이올로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약 10년 전부터 유행이 시작돼가지고 이 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와 리미테이션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큰 어드밴티지는 우선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리얼타임으로 어떤 시스템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디오액티브나 플로레센스로 많은 방법들이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모든 물질 자체가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블링이 없어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 서피스를 관찰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에서 어떤 thickness를 쟀을 때 이 원리가 빛을 표면에 입수한 다음에 반사되는 빛의 인텐시티를 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는 thickness가 이 빛이 비춰주는 이 면적의 average thickness를 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ateral resolution은 빛을 얼마나 가늘게 뚫어주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기술로서는 약 한 0.1mm 다이아미터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이나 단점인데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를 찍을 때는 레이블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다 서피스 플라즈몬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표면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서피스 플라즈몬만 돼가지고는 이게 A에서 기인한 것인지 B에서 기인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토탈 인터널 리프렉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빛이
옵티컬리 덴스한 물질에서 옵티컬이 스퍼스한 물질로 갔을 때 어떤 크리티컬 앵글 이상이 각도에서 쪼여주게 되면은 빛의 반사가 모든 빛이 다 반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쪽 매질에서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고 이쪽에는 전혀 없다 그러면은 경계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계 조건을 이렇게 풀다 보면은 사실 이쪽에도 어떤 일정량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존재하는 형태가 그 스탠딩 웨이브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바네센스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행하는 그런 인텐시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관찰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이 캐릭터리스틱 렌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그 디케이를 할 거냐를 결정짓는 이 LD 값이 한 200 나노미터, 그러니까 대충 말해서 빛의 파장의 반 정도라고 보시면 맞고요. 한 200 나노미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 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면 거의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가까이 가면 실제로 빛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Total Internal Reflection Fluorescence 또는 마이크로스코피가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방법인데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는 어떤 모리큘이나 뭐 분자나 입자에 플로레센스를 태그를 해놓으면은 이놈이 표면에서 멀리 있을 때는 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형광을 발생하지 않다가 표면에 아주 가까이 붙으면은 이제 빛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형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광을 관찰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표면 또는 표면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에 있는 어디저션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피 방법은 플로레센스보다 약간 큰 입자를 콜로이드 정도 크기의 파티클 사이즈를 쓰게 되면은 이놈이 그 표면에 아주 가까이 있을 경우에 빛을 스캐터링을 합니다. 스캐터링 빛의 되는 빛의 인텐시티도 우리가 뭐 PMT나 이런 걸 쓰면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를 Total Internal Reflection Microscopy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굉장히 서피스 오리엔티드 된 방법이고 또 리얼타임으로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플라즈몬 인핸스드 플로레센스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Total Internal Reflection Fluorescence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피스에 에버네센스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인텐시티가 그러니까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가 일어나는 컨디션에서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표면에 따라서 약 16배에서 50배 정도 필드가 강하기 때문에 필드가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플로레센스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서피스 플라즈몬 인핸스드 플로레센스는 토탈 인터널 리펄션 플로레센스가 거의 비슷한데 보다 좀 더 센시티브한 장점을 이겨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탠포드에서 연구할 때 세운 연구 방향이 뭐냐면은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와 서피스 플라즈몬 인핸스드 플로레센스를 동시에 인시추를 해보자. 그러면은 믹스처를 연구하는데 좋은 툴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로는 이거는 이제 A와 B를 구별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전체의 양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PR로 전체의 어떤 수청량을 측정하고 그 중에서 A나 B나 한 가지를 플로레센스를 태깅을 하게 되면은 서피스 플라즈몬 인핸스드 플로레센스로 태깅된 플로레센스를 가지는 물질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거를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장치를 만들게 됐고 한 반년 좀 넘게 걸렸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미국에 특허를 내서 지금 그 특허 심의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한 지가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발표를 못한 게 이게 특허 파일링을 하면은 그러니까 파일링하기 전에 발표를 하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발표를 못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장치를 만드는 데 대한 뭐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쭉 그냥 좀 넘어가고요. 시간 좀 들려주시죠.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결과만 보여드리면은 헬륨 리언 레이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미러를 통해서 빛을 표면 위에다 쪼여주고 이렇게 반사되는 빛을 가지고 서피스 플라즈몬 레소넌스를 측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로테이션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각을 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냥 빛을 쪼여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일단 익스텐션을 시킨 다음에 렌즈를 써가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모아서 표면에다 쏜 다음에
다시 반사되는 빛도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장치를 만든 이유는 이 부채꼴 모양으로 입사를 시키면은 입사각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레인지의 입사각을 전부 다 동시에 다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 디텍터로는 이제 CCD 디텍터를 쓰면은 여러 레인지의 그 옵티컬 시그널을 얻을 수 있고요. 플로레센스 쪽은 우리가 PMT를 마이크로스코프 오브젝티브 뒤에다 달아가지고 이 플로우셀의 아랫면에서 관찰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셀 부분만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일단 헤마이 시리토리칼 렌즈가 있고 프리즘이 있고 그 밑에 마이크로스코프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고요. 이 위에 골드를 약 50나노미터 정도 코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사이어 케미스트리 같은 걸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인 다음에 어떤 플로우를 줘가지고 이 플로우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표면과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을 인시추로 서페이스 플라즈몬과 플로레센스를 동시에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 예들을 보여드리겠는데 각각의 예들을 좀 하나씩 보여드리죠. 일단 가장 간단한 심플 어드접션, 모노레일 어드접션을 실험했는데 이 경우는 어떤 표면에다가 굉장히 잘 붙일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플로우셀로 흘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에 플로레센스로 태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흘려주면 흡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서비스 플라즈몬 레소넌스와 플로레센스를 동시에 측정하면은 예상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시그널이 동시에 똑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 실험인데 일단 처음에는 플로레센스로 태깅된 모리큘을 흡착을 시키는데 전체를 다 흡착시키는,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중간 단계쯤에서 스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플로레센스를 띠지 않은 물질을 나머지를 흡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로레센스와 SPR 시그널이 같이 올라가다가 두 번째 단계는 플로레센스가 없으니까 SPR 시그널은 올라가는데 플로레센스는 변하지 않는 이런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두 단계로 어드접션을 시켰는데 이렇게 두 개 올라갔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 실험은 이제 샌드위치 실험이라고 저희가 붙은 건데 처음에 1단계 흡착에서 플로레센스를 띠지 않은 모리큘을 흡착을 모노레일로 쫙 한 다음에 2단계로 그 위에 붙일 수 있는 물질을 플로레센스를 띈 물질을 이렇게 흡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단계에서는 플로레센스가 역시 없기 때문에 SPR만 올라가고 두 번째 단계에는 플로레센스를 띄었기 때문에 SPR과 플로레센스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단계를 보고요.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가 첫 단계에서 흡착된 물질의 양과 두 번째 단계에서 흡착된 물질의 양을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나머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컨트롤 실험인데 뭐 아까와 비슷한 건데 조금은 다른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본 시스템이 뭐냐면은 엔자임이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서피스에서 반응을 하는 실험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이걸 하게 된 원인은 저희한테 그 돈을 내준 제네코라는 회사가 엔자임을 만든 회사인데 여러분 그 세제에 쓰이는 그 엔자임을 위해서 만드는데 이 어떤 때가 그 섬유 표면에 묻어있을 때 이거를 분해시킬 때 이 서피스에서의 리액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이 좋은 엔자임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처음에 노력할 때 그러니까 벌크에서의 액티비티가 좋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해서 스탠포드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피스 리액션이 아니라 사실은 심플한 게 아니라 멀티 스텝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엔자임이 디퓨전이 일어나야 되고 또 표면에 붙어야 되고요. 표면에서 어떤 리액션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또 표면에서 엔자임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서피스 디퓨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 디접션이 일어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툴이 있어야지만 이걸 잘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기계를 만들게 됐고요. 여기서 사용한 엔자임은 프로테인을 분해시키는 프로테이즈 엔자임이 되겠고 그 제넨코 회사에서 여러 군데 그 약간 뮤테이션, 포인트 뮤테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표면에다가 플러스 차지를 도입하기로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네가티브 차지를 도입하자 해서 표면의 차지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액티브 사이트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액티브 사이트에서 먼 표면에서의 그 차지만을 조금씩 바꾸는 이런 뮤테이션을 하는 그런 엔자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서피스는 프로테인 서피스인데 만드는 거는 BSA, 보바인 세이럼 알부민이라는 프로테인에다가
사이로 케미스트리 있어가지고 이게 금 표면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인 위에다가 텍사스 레드라는 플로레센스 나이를 써가지고 레이블링을 하고 이 모델 시스템을 써가지고 엔자임의 표면에서의 액티비티를 적용했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플로레센스와 SPR 시간을 동시에 보면은 이제 지금 경우에는 이제 표면에 모노레이어에 프로테인이 있고 그거를 엔자임으로 디그레이션 시키는 거니까 두 개의 시그널이 당연히 줄어드는데 여기서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줄어드는 것하고 SPR 시그널이 줄어드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엔자임이 프로테인 표면을 분해시키려면은 일단 흡착이 일어나야 되는데 엔자임 자체도 이제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흡착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의 그 표면에서의 프로테인 양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자임 리액션이 일어나가지고 프로테인이 분해되면서 디졸션이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 엔자임이 어떤 프로테인 표면에 흡착되는 그 양만큼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그널을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은 어떤 리액션이 진행되는 동안 표면에서의 프로테인의 DSA 양과 엔자임의 양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엔자임이 표면에 얼마나 어드저션되어 있는가를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히 보시면은 일단 와일드 타입보다는 표면에 포지티브 차지를 도입한 뮤턴트 엔자임들이 흡착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거티브 차지를 도입했을 때는 흡착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아이닉 스트렝스가 낮을 때 흡착량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이 엔자임과 표면과의 대한 인터랙션의 메인 인터랙션이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저희가 실험한 pH에서 DSA 표면은 약간의 네거티브 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엔자임의 흡착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아이닉 스트렝스가 낮을 경우에 일렉트로스태틱 포스가 적용하는 그 범위, 그러니까 그 디바이런트가 길어지기 때문에 디프로션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더 반응이 잘 일어날까라고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오히려 반응이 더 느리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방법을 좀 달리하면 보통 엔자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데 X축에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를 쓰고 Y축에 이제 벨로시티를 써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따른 벨로시티의 변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따른 흡착된 엔자임을 본다든지 이런 그래프들을 저희가 동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석을 그냥 이런 실험을 쭉 해보면은 저희가 두 가지 리액션 패턴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리커드 옵션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는 제가 특정한 경우만 보여드립니다만은 리커드 옵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개경우 이제 아이온 스트렝스가 높은 경우인데 이 경우의 특징이 리액션 벨로시티가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의 약 2분의 3승에 비례를 하고 그러니까 엔자임 어드저션은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고 이런 패턴을 보인 반면에 스트롱 어드저션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리액션 벨로시티가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엔자임의 표면의 흡착량은 거의 리액션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두 가지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거기 서브스트레이트가 뭐죠? BACA라고 고바이세이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모델을 세웠는데 몇 가지 이제 가정을 세우면은 엔자임의 디퓨전은 무지 빠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플로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디퓨전 레이트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레이트 디퓨전이 스텝이 아니다라고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자임의 어드저션이 아까도 그 두 가지 다른 양상이 있을 거다. 실제로 이제 위크 어드저션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랭리 어드저션 타입 비슷한 그런 스텝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스트롱 어드저션이 일어날 경우는 아마도 일리버시블하게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엔자임이 그렇게 흡착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자임 리액션은 이제 표면에서의 엔자임 리액션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니켈레스 멘트 메커니즘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자임 리액션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정의한 거는 리액션이 끝나면은 BSA 조각들이 표면에서 일단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떨어져 나가는 시점을 리액션이 끝나는 시점으로 저희가 본다라고 저희가 가설을 세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수식적으로 모델을 쓰다 보면은 어드저션 모델은 램미어 타입의 모델, 그러니까 위크 어드저션의 경우는 램미어 타입, 그 다음에 스트롱 어드저션의 경우는 세츄레이션 타입인데, 그래서 스탠다드 램미어 타입과 좀 다른 점은 저희가 서브스트레이트인 BSA가 상당히 엔자임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자임 한 개에 죄송합니다. 그 BSA 몰큐 한 개에 엔자임 하나만 흡착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의문시 되거든요. 왜냐하면 엔자임보다 BSA 몰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N개의 엔자임이 표면에 붙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N이라는 숫자를 넣고요. 그렇게 되면 씩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N분의 2라는 숫자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서 리액션은 미켈레스 멘틀 메커니즘을 따른다. 그래서 잘 아시는 미켈레스 멘틀 메커니즘 식이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는 텀 중에 하나가 표면에서의 그 엔자임의 어드저션, 그러니까 표면에 붙은 엔자임의 양이 되겠는데 이거는 여기서 들어가는 그 식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정리가 돼서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상당히 좀 작은 경우에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위크 어드저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의 1 플러스 n분의 1에 비례하고 스트롱 어드저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의 1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예측한 저희가 측정한 결과에 잘 부합을 했고 이 경우도 만약에 n 값이 2 정도면은 2분의 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리액션 레이트를 잘 설명을 하고 여기서 n 값이 2일 경우는 여기도 역시 그 표면에 붙은 포착된 엔자임이 아닌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앞 페이지에서 여기서 보여드린 저희 측정 결과와 저희 위치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솔루션에서의 엔자임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그 서피스에서의 엔자임 액티비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솔루션의 엔자임 액티비티는 이와 같은 영향을 보이는데 그 표면에서의 엔자임 액티비티는 오히려 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에스트릭스로 설명할 때 굉장히 스트롱 어저션이라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벌크에서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에서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추측하는데 지금 이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스탠퍼드에서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엔자임이 표면에 너무 스트롱하게 어저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엔자임이 옆으로 움직여가지고 또 디그레이데이션 반응을 일으키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가야지 전체적인 리액션 레이트가 올라가는 건데 어드저션이 너무 스트롱하면 한 군데 딱 붙어있고 옆으로 잘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액션 레이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연구가 엔자임에서의 표면에서의 모빌리티를 측정하는 실험을 저희가 스탠퍼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서피스 플라즈몬 레저넌스와 서피스 이미지 인맥스 플로레센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실험에 잘 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특허가 추천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표면에서 어떤 멀티 컴포넌트의 어드저션이든지 아니면은 멀티 컴포넌트 중에 한 가지 컴포넌트의 그 비헤이비어, 거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인시추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엔자임 리액션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엔자임의 표면에서의 리액션은 그 엔자임이 표면과의 인터랙션의 스트렝스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거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모델을 세워가지고 실제 실험의 그 방향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실험에 도와주셨는데 스탠포드에 계신 캐닝 라버슨 교수와 앨리스 게스트 지금은 이제 MIT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그 MIT 연구 담당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다음에 짐 맥케스의 한 분이 저희 플로우셀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샤닝 로이는 제 대학원 학생인데 제가 그 기계를 거의 다 만들 무렵에 조인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엔자임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멀티레이어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했고요. 스탠포드에서 제가 이 기계를 잘 만들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머신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드로잉을 그려가지고 갖다 주면은 아주 그 훌륭하게 제품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개선된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일하기는 굉장히 좋았죠. 제넨코에서는 저희가 실험하는 데 필요한 엔자임들을 공급해 주셨고 또 펀딩을 내주셨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LG화학에도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